드디어 가을, 선선해지며 찾아오는 왠지 모를 설레는 기분이 드는 계절이죠. 그리고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께는 가을이 설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세대의 스마트폰의 등장. 이미 4세대 갤럭시 폴드와 플립이 찾아왔고 이제 애플의 차례입니다. 아이폰 14의 등장. 다가오는 9월 7일 애플 이벤트에서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를 두고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루머들 중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부분은 라인업의 변화입니다. 프로와 일반으로 나뉘어진 총 4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라인업. 이 14 시리즈로 넘어오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니가 사라지고 반대로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진 일반형 라인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죠. 정리해보면 6.1인치 아이폰과 6.7인치의 아이폰 맥스, 다시 6.1인치 아이폰 프로와 6.7인치의 아이폰 프로 맥스로 디스플레이 크기의 관점에서 6.1과 6.7 똑같은 선택지가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에 각각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왜 애플은 미니를 삭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우선 아이폰 12 시리즈가 등장했을 때 일각에선 4개의 라인업 중 아이폰 미니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스마트폰 일변도인 스마트폰 시장 상황에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그 아이폰의 감성을 간직한 이 작은 아이폰에 대한 확실한 수요층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완벽히 달랐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 이어 작년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도 미니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이 계속해 성공을 거두면서 이 초고가 시장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애플.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중가 이하 시장에 그야말로 올인을 했던 상황. 특히 미니의 가격대에는 타 업체들의 하이엔드 라인업이 자리하게 되는 형세가 만들어지면서 중가 시장 공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던 것인데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SE의 존재입니다. 잡스가 이야기하던 한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 그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아이폰 SE 시리즈는 아이폰 미니의 아주 강력한 대체제가 되는 관계로 작은 아이폰에 대한 콘크리트 수요가 SE와 미니로 다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여기 OTT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고화질 영상 콘텐츠의 소비가 스마트폰 사용의 주요 용처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대화면 선호 트렌드가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들을 고려해보면 애플의 전략 수정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관전 포인트는 이 애플의 라인업 수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우선 기본형 모델을 기준으로 하단부가 삭제되고 상단부가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된 3개의 모델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가격이 책정되더라도 애플의 평균 판매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이미 평균 판매가가 $900에 근접하며 다른 기업들과는 완벽히 다른 ASP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애플. 계속해 프로 라인업의 판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이제 일반형 모델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 볼 만하죠. 전반적인 가격 믹스까지 상승한 이번 14 시리즈에서 애플이 추가적인 ASP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평균 판매가와 함께 살펴볼 만한 부분이 판매량인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기관들마다 조금 전망치가 다르지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수준의 판매량 하락을 예상하고 있죠. 재밌는 건 글로벌 판매량 전망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 기관들도 유독 이 애플의 판매량과 관련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소폭의 신장을 예상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애플 스스로도 이 초도 물량 수준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폰 14 시리즈의 판매량과 관련한 대략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애플의 제품 전략 변화 속에서 지금도 독보적으로 높은 이 애플의 ASP가 더 상향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판매량 역시 전체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하락 추세 속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평균 판매 가격에 판매량이 곱해지며 기업의 매출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텐데 다른 모든 스마트폰 기업의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2020년대 애플. 이제 다시 표로 돌아와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가 빠지고 맥스가 보충된 전체 라인업. 바로 이러한 형태로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이 나뉜다 정리했었죠. 이제 프로와 일반 두 라인업을 구분짓기 위해 애플이 설계해 놓은 장치들, 그 제품 전략들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D램의 경우 일반형은 6기가, 프로는 8기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모델 모두 6기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LPDDR4X를 사용하는 일반형 모델과 다르게 LPDDR5를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카메라의 개수가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프로 라인업만 트리플 카메라와 TOF 센서를 넣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점은 카메라 화소 수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 정도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는데요. 물론 무조건 화소 수가 증가한다고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 모두 잘 알고 계신 이야기겠지만, 이번 애플의 메인 카메라는 단순히 화소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센서 크기 자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몇 주 뒤면 정확한 내용들을 알게 되겠지만 이 13 시리즈의 메인 카메라 센서의 크기였던 1.65분의 1인치에서 1.3분의 1인치로 센서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해보면 21%가량 커지는 셈이죠. 물론 그에 따라 카메라 범프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겠지만 화소 증가에서 오는 이 픽셀 피치의 감소, 그로 인한 노이즈 증가를 이 센서 크기 확대로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이제 당분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바일 AP가 될 A16 바이오닉을 활용해 보여줄 애플의 후보적 능력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제 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전면부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의 스펙 자체는 프로와 일반 라인업 사이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다만 외형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기술의 측면에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카메라보다는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아이폰 14 시리즈의 일반 라인업은 기존처럼 노치부 안에 카메라가 위치하지만 프로 라인업은 이제 펀치홀의 형태로 자리합니다. 우선 2017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아이폰 10의 트루뎁스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적외선을 투시하는 플러드 일루미네이터와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도트 프로젝터가 합세해 빛이 없는 곳에서도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이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주변 센서, 근접 센서, 스피커와 마이크가 들어가 노치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후 애플은 이 수많은 부품들의 최적 위치, 최적 조합을 찾아 이 노치의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특히 아이폰 12에서 13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꽤 많이 줄어들었죠. 트루뎁스 카메라가 좌측으로 이동하며 우측으로 적외선 관련 부품들을 몰았고 스피커를 상단부로 올려버리면서 노치의 폭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습, 그리고 이제 애플은 펀치홀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고 있는 캐드 도면들을 가지고 예상해본 펀치홀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아예 이 디스플레이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버리는 언더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등장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 지문 인식을 채택한 이들과 다르게 안면 인식을 구현하기 위해 넣어야 할 카메라의 기수가 더 많기 때문에 UDC의 채용이 이만큼 늦어지게 된 것인데, 가장 빠르지는 못해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기술을 적용하는 이 애플의 전략적 선택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 이번 발표에서 이 전면부 카메라 시스템과 관련해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조금 명확해졌죠. 이 펀치홀의 형태, 그리고 트루뎁스 시스템의 구조 변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이 애플의 펀치홀에 대한 초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특히 프로 라인업의 초기 판매 비중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며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AP입니다. 그동안 AP는 제품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다룰 계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라인업이나 프로 라인업이 모두 동일한 AP를 사용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시리즈부터는 프로 라인업만이 새로운 AP, A16 바이오닉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형 아이폰은 이전 아이폰 13에 쓰였던 A15 바이오닉을 사용하게 되고,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A16 바이오닉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두 AP 간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선 A16 바이오닉은 기본적으로 A15 바이오닉과 동일한 블리자드 아발란체 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공정마저 당초 이들이 기획하던 TSMC의 N3 공정이 아니라 N4P 공정으로 양산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프로 라인업에 쓰일 A16 바이오닉의 성능에 대한 부분을 두고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우선 3나노로 만들려고 했던 칩을 다시 5나노로 만들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해보면 이전 공정으로의 백포팅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물량을 만들 만큼의 시간적 여유 혹은 캐파의 안배가 TSMC와 애플에게 어려웠을 수 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죠. 아주 조심스럽게 애플이 아이폰 14을 내놓으며 이전 AP를 재활용해 이 라인업을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의 다른 AP를 활용하게 된 상황이 TSMC의 3나노 공정 연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백포팅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기획하던 성능, 발열, 이 전력 소비의 밸런스를 똑같이 구현하기는 어려워졌죠. 결국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세 개의 방면들 중 어떤 부분을 희생해 이 문제를 해결했을지, 이번에 등장할 이 새로운 아이폰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A16 바이오닉이나 A16 바이오닉을 활용한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성능이 일각의 주장처럼 많이 실망스러울 거란 그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우선 같은 이유로 N3가 아닌 N5P
P 공정으로 등장한 M2 프로세서를 보면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새로운 세대의 프로세서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성능 개선을 보여줬죠. 물론 M2의 경우 5나노로 다시 백포팅을 하는 과정에서 클럭 상향을 통해 이 성능 하락을 보정하게 되면서 예전과 같은 엄청난 발열 제어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업계 최고 수준의 프로세서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건 무리한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번 A16 바이오닉 역시 기존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아주 센세이셔널한 성능 향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대단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발열은 좀 지켜볼 뿐이 되겠죠. 특히 A16은 M2와 다르게 N5P가 아닌 N4P로의 나름의 공정 향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LPDDR4X가 아닌 LPDDR5로 2년 만에 D램 규격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설계나 공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 요인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프로 라인업을 채우기 충분한 AP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프로 라인업의 판매 선호 현황 속 미니의 삭제와 맥스의 등장, 4,800만 개로 증가한 후면 카메라 화소와 더 커진 센서, 전면부 펀치홀과 트루뎁스 카메라의 변화, 마지막으로 TSMC 3나노 공정의 연기와 애플 제품 전략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질 A16 바이오닉의 이야기까지 애플 이벤트를 앞두고 정리해볼 만한 주요 포인트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 몇 가지가 맞을지 조금 더 정리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그려놓고 나면 이번 애플 이벤트가 더 재밌게 다가오겠죠. 판매량 기준으로는 시장의 17% 정도를 점유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무려 8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 어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애플이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이 정말 대단한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도 꼼꼼히 분석해 내일의 우리가 더 멋진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또 새로운 아이폰을 만날 시기가 찾아오며 왠지 모를 설레는 기분이 드는 요즘, 가젯서울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설레는 가을의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